대한민국 대표팀과 가나와의 월드컵 경기는 3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다만 금요일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에 이길 경우 골득실로 16강 진출에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해 9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으로 지불한 액수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50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6%에 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치러진 대한민국 대표팀과 가나와의 월드컵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3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자력으로 16강 진출은 불가능해졌는데요. 오는 금요일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에 이길 경우 골득실로 16강 진출에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초반부터 가나를 압박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전반 24분과 33분 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들어 조규성의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 23분 가나의 추가골로 패배했습니다. 오늘 패배로 한국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전에서 비기거나 패하면 16강 진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어서 열린 우루과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가나가 1승 1패로 조 2위, 한국과 우루과이는 1무 1패로 갔지만 골득실에선 앞선 한국이 3위, 우루과이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금요일 경기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할 경우 한국과 우루과이 두 팀이 동률이 돼 골득실을 계산해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가나와 골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주에서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IC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 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FDIC는 지난 2017년에도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돈 세탁과 관련해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돈 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최고 감사 책임자를 지냈던 송구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뉴욕 법원의 아메리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송 전 본부장은 소장에서 자신에게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이런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아메리카 관계자는 송 전 본부장의 소송은 FDIC의 개선 명령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해 9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90만 달러를 넘긴 건 처음인데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지만 기대 이상의 할인율이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CNBC는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블랙 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보다 2.3% 증가한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매출이 9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기대 이상의 할인율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28%를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33%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베크 판드야는 소비자들이 집에서 쇼핑하는 편리함에 매료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드야는 팬데믹 관련 불안감으로 2년간 집에 머물렀던 일부 쇼핑객들은 매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수감사절의 55%, 블랙 프라이데이의 53%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사이버 위크 기간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총 348억 달러 상당의 쇼핑을 해 지난해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으로 지불한 액수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생명보험협의회가 생명보험사의 의무인 주정부 신고를 합산한 결과 2021년 사망보험금은 총 1,00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11%가 늘어난 금액으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긴 겁니다. 직전 2020년도에도 15%가 증가해 904억 3천만 달러에 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연속 2년 동안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46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사망보험금의 증가율은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41%가 급증한 이래 2020년에 15% 증가 기록이 최대입니다. 2020년의 15% 증가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4.9%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중간선거 개표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가져갔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뒀습니다. 지난 25일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의 집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2개 지역구를 제외한 433개 지역에서는 하원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 역시 99%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소한 표차 때문에 최종 확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주 하원의 과반 확보를 위한 매직 넘버인 218석을 넘겼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222석, 민주당은 213석을 확보합니다. 이 경우 두 당의 의석차는 10석 미만인 9석입니다. 현재 확정 판정이 보류된 지역은 캘리포니아 13구와 콜로라도 3구인데 캘리포니아 13구의 경우 99% 개표 결과 공화당 존 듀어트 후보가 민주당 애덤 그레이를 600여 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3구에서는 역시 99% 개표 결과 공화당 로런 보버트 의원이 도전자인 민주당 애덤 프레시를 550여 표 차로 앞서고 있는데 주법상 이런 근소한 표차는 재검표가 가능하지만 프레시 후보는 이미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상원은 다음 달 결선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개표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모두 100석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새로 채워 넣은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까지 감안하면 조지아주의 향배와 관계없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1인 가구의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50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36%에 달합니다.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이 1960년 13%였지만 지금은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36%로 평균보다 20% 정도 많았습니다. 1973년 이전 출생의 50세 이상 인구 2,500여만 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인구 비중이 매우 큰 50세 미만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혼 및 별거 중인 비중은 20%에 육박해 5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비혼 비중도 12% 정도로 50년 전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0세 이상 인구는 어느 나라나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마련이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5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이 6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어머니나 고모, 이모들은 결코 이룰 수 없었고 꿈꾸기도 어려웠던 전문직 직업을 성취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경제적 독립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50세 이상의 X세대 초반 및 1964년생까지인 베이비부머 남성도 남다른 성취감과 독립성을 만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남녀 공이 나이가 들면 누가 이들을 돌봐줄 것인가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1인 가구는 혼자 살지 않는 경우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령에 혼자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교류하더라도 결국 외롭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한인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 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 체류 희망 해외 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과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와 H2, F4, 동포 영주 F5 등 체류 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해외 동포가 한국 장기 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외 동포 비자 F4의 경우에는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 노무직 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12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음식 배달원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하고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스폰서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 5천 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아마존과 리프트,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원한 H1B 비자는 최소 4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약 350명이 최근 메타와 트위터 해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을 해고했고 트위터는 7,400명이던 직원 수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2,70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H1B 비자를 보유한 전직 메타 직원은 지난해 메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애틀에 집을 샀지만 약 1년 후 해고되면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1B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고가 되면 새 직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대출 등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금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 내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 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 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미 시의회에선 51명 중 최소 3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권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조례안과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이미 에이드리언 애담스 시의회 의장,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한때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집을 가질 권리까지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의 의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 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범죄 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 판결 기록과 벌금 등 처벌 기록, 청소년 범죄 판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지만 예비 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3일의 합당한 시간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시형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엔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이 완료된 후 20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 완전하게 오도하고 기만한다는 내용의 가스라이팅이 미리엄 웹스터의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가스라이팅 단어 검색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40%나 증가했습니다. 보통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 관련돼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는 단일 사건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선정된 겁니다. 지난해 미리엄 웹스터의 올해의 단어는 백신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주지사실에 새로 부임한 제니로 국장은 지난 22일 찰스유 뉴욕 한인회장과 김영환 이사장을 만나 부임 인사를 전하고 한의사회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니로 국장은 이날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증오범죄 예방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연기됐다고 전하며 신청 계획이 있는 한인단체는 기한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오픈되어 있다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이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으로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마련된 규정은 이런 예외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우와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영상 감시 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서부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비롯한 서부 인디언 지역의 명소들 650여 개가 빠른 곳은 이번 주부터 원주민어 이름으로 공식 개명하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세계적인 국립공원인 그랜드 캐니언의 인디언 가든과 인기 등산로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도 앞으로는 하바 스파이 가든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과거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최소 800년 이상 살았던 하바 스파이족 인디언들을 1928년에 모두 쫓아내고 마지막 추장인 브로를 강제로 추방하는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이 부족은 오늘날에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으로 애리조나 북서부에 살고 있지만 인구는 단 73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